자, 3-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근데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글 읽기랑 쓰기 단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설명이다.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제가 하는 게 설명이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은 정보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효율적으로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방법을 무엇을 썼는지를 확인하면서 읽는 것이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하는 글 해가지고 기본 개념 나와 있어요. 자,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문이라고 할까? 그대로 가면 돼. 설명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설명문이다. 써드릴게요. 쓰시고, 자, 설명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볼게요. 어떤 대상에 대한 체크, 개념이나 지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등과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작성한 글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헉새에 가로치는 것은 밑줄 쳐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칠판이라 다 밑줄 긋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쓰는 거고요. 어쨌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대개 설명문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할까?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설명문이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주장하는 글, 논설문과는 다릅니다. 논설문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키는 게 논설문인 거 알고 계시죠? 설명하는 글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설명문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설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쓸 수 있냐, 혹은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읽으면 좋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 읽기가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별표 한번 할게요.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 읽기.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 어떤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는 설명하는 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 100% 이상 나옵니다. 자, 어떤 설명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 방식이 대상의 개념이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기에 그 설명 방식이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단원의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썼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잘 읽을 수 있다. 말 그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글을 읽으면 얘도 별표할게요.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오죠. 별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서도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비교구문, 네. 비교구문 따로 나왔는데 네. 학습지에서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이 나오는 아, 분류랑 구분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따로 설명을 해볼게요. 좀 원래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는데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 분류 구분까지 따로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일단은 볼게요. 설명 방법의 종류 체크하고 내용 보겠습니다. 정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의가 아닙니다. 저스티스 말고 이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정의야, 얘들아?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념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는 게, 설명해 주는 게 정의지. 뭔지 알지?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이다 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냐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예시 같이 보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써볼게요. 봐봐요. 표준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현대 서울말이다. 그래서
정의는 대개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시 EX 해놓고 써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죠? 그래서 설명이란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도록 풀이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정의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기본적인 정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너무 쉽습니다. 예시가 있어요. 예시는 말 그대로 뭐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념에 적용이 되는 사례들을 실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을 예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는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를 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 주었다. 예를 들어 예시를 들자면 예로 이런 식으로 예라는 말이 들어가. 아니면 이 말 없이 그냥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 등은 퇴비로 이용되어 자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시일 수는 있어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 어떤 형식을 지니고 있냐? 예로, 예시로. 예를 들자면 이런 친구들이 예시를 이야기할 때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그런 어휘들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이렇단 얘기예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애들이 예시고요. 자, 여기부터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교하고 대조가 있어요. 물론 실제 국어 지문에서는 비교하고 대조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차이는 좀 있어요. 보세요. 비교 대조는 하여튼 두 가지의 대상을 갖다가 공통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로 맞대어서 대비해서 보는 게 우리가 비교 혹은 대조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정도 정의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알고 계시나요? 이상하고 초과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자, 이상하고 초과의 차이점이 뭐죠? 숫자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거. 그렇지. 포함하면 이상이야. 그리고 3 이상이면 3도 된다는 얘기지. 3 초과면 3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듯이 얘도 그 정도 느낌으로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비교하고 대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교는 공통점 위주로 찾아내는 게 비교면 대조는 차이점 위주야. 이게 중요해. 다시 두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확인했을 때 얘들아 비교야 대조야? 비교.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확인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대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전설과 민담은 모두, 자, 봐봐, 뭐라 그랬니? 모두라 그랬어? 모두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전설하고 민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상을 견주는 건 맞아요. 근데 뭘 중심으로 견주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모두를 중심으로 견주잖아. 그런 게 비교야. 이해되죠? 근데 대조는 전설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특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했으니까 대비되는 거야. 하고 민담은 이렇게 얘기했어. 민담은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러면 얘네들의 차이야. 증거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그치? 이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는 게 뭐다? 대조다. 얘네들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다시 비교는 공통, 대조는 말 그대로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고 분류하고 구분, 인과, 분석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학습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을지 모르겠으나 자, 분류하고 구분은요. 약간 따지면 굳이 따지면 분류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계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자, 크게 갈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여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뭐로 나눌까요?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고 혼자서 행위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할까?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이 없고 보통 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식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물의 종류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 그러니까 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린, 코끼리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짐승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쨌든 동물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민들레, 개나리, 뭐 사과나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이런 부류를 나누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
이런 게 분류. 약간 좀 이렇게 계통학적으로 나누는 게 분류라고 한다면 구분은 그 중에서도 약간 더 경계를 나누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파충류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양서류로 구분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뭐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약간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구분하면은 문제 내기가 애매한 게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국어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구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간 정도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같이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분류 구분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일정한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방법. 그래서 약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게 구분인 거고요. 종류별로 묶어 설명하는 게 약간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렸던 저런 계열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모모는 모모와 모모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보통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악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봐봐, 기준이 있잖아. 어디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 그 다음에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내는 악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 뭐 타악기, 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뭐다? 분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분류하고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분류 구분도 나오지만 분류 구분하고 뭐를 비교하는 게 나오냐? 분석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할게. 인간 좀 이따 할게. 분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그러면 분석은 어떤 거냐? 분류는 종류를 나누는 게 분류야. 근데 분석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야. 봐봐. 짐승은 뭐 이 중에서 온열 동물과 뭐 그러니까 온도를 가지고 있는,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 다음에 걔네들은 뭐 어디에서 서식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분석이야. 그러니까 분류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실제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인간의 장기는, 우리의 신체 구조는 뭐 위, 뇌, 뭐 아니면 대장, 소장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을 해가지고 분해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걔네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숫자판, 태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봐봐.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모모는 모모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위에는 분류를 하는 거고 얘는 어떤 한 대상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분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 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는 어떤 거의 준말인지 아셔야 돼요. 인과는 뭐와 뭐의 준말일까? 그렇지. 원인과 결과의 준말이야. 그래서 써놓을게. 인, 그 다음에 결과 줄여가지고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 사이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이유를 연결해주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인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봐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인해서 이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즐거운 나라는 가속화되고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유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애가 이런 애가 결과가 되는 거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라는 결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예시 들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그래서 뭐뭐 탓에 등등 정말 많은 게 쓸 수 있다. 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설명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정의 생각해보면서 얘기해볼게. 정의, 예시, 비교 좀 지우고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자, 근데 밑에 더 나와 있어. 배경 지식 플러스 알파 있죠? 이것도 본문에 나오니까 언급을 좀 해볼게요. 자,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뭐 하는 걸까?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져오는데 선생님이 좀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좀 더 어렵게. 자, 인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직접 인용.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로 바꾸어서 가지고 오는 간접 인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우야, 서준이 좀 선생님 보러 오라고 해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말을 서준이한테 얘기를 할 때 시우가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말해야 돼.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얘를 많이 쓸까요? 자, 그러면 직접 인용을 하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누구야? 시우야? 서준이 보고 교무실로 오라고 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줄이면 그 말을 너가 전할 때 보통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할 때 선생님이 말이 좀 헷갈리는데 서준이가 교무실로 오렴 이렇게 그대로 말해? 아니지. 말을 좀 바꿔서 서준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지? 봐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게 간접 인용이야. 이해돼? 내 말로 바꾸는 거. 근데 직접 인용은 뭐가 있어? 따옴표 있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 선생님이 서준아 교무실로 와 라고 쌤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직접 인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의 차이가 있다. 여튼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차피 중3 때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인용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못 알아볼까? 간접 인용일 때 많이 못 알아봐. 약간 내 말로 바꾸면 못 알아봐. 해볼까? 자,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행복의 필수 조건은 가족이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거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행복의 필수 조건은 가족입니다 라고 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직접 인용이죠. 근데 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 가족이라고 말했다를 이거를 좀 약간 내 말로 바꾸면 행복의 필수 조건은 가족이라고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내 말로 더 고쳐봐. 그러면 간접 인용이 되는 거죠. 여튼 자, 얘네들이 인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열거가 있어. 열거는 별표. 나중에 올라가시면 헷갈려요. 열거는 비슷한 애들끼리 나열을 하는데 중요한 건 똑같은 애들이 나열되면 뭘까?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계속 오면 뭘까? 시를 생각해봐, 얘들아. 무슨 법이라고 할까? 봐봐. 선생님이 그냥 시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시우를 뭐 한 거야? 강조하려고 반복한 거죠. 그쵸? 자, 반복한 거죠? 반복이랑 열거는 달라요. 열거는 조금 다른 애들끼리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시우, 서준이, 시아, 시민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시자로 시옷이 들어가는 친구들의 이름을 나열을 한 거야. 약간 다르지? 다른 거지만 약간은 비슷한 그런 애들을 나열하는 게 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으면서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봐. 태양계에는 수성그섬, 수금지와 목토천해 라는 거지. 그치? 너네들은 명왕성까지는 안 배운 세대니까. 여튼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지만 그죠? 하지만 행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비슷한 애들끼리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라고요? 열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가끔 나오는데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자, 숙제를 하는 방법. 첫 번째, 책을 핀다. 두 번째, 필통을 준비한다. 세 번째, 문제를 푼다. 네 번째, 채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애들이 과정,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의 절차와 순서를 밝혀 설명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굳이 첫째, 둘째 안 할 수도 있어요. 봐봐요. 팝콘을 만들어 먹으려면 먼저 뚜껑이 있는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팝콘용 옥수수 3-4알을 넣어본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이 과정이다. 순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원의 목표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거. 너네가 그거를 예시에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다다음 쪽. 볼게요. 자, 지금 지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좀 많아요. 따지자면 개수로 따지면 4개나 되거든요. 근데 본문 메인 하나,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 딸려있는 조그만 지문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 뭐 백색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까지 해서 총 4개입니다. 근데 아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걸 보니까 백색 소음까지 선생님께서 넣으셨어요. 왜냐면 그럴 만한 게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돼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정리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공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갈래 볼게요. 체크. 설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재, 공감각이 드러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체크할게요. 공감각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활용한 공감각에 대한 이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 너네들이 애초에 이런 수학법들을 잘 몰라. 중2쯤이면 알아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공감각이라서 아마 이 지문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는지 볼게요. 공감각이 뭐죠? 다른 감각으로. 그러니까 다른 감각으로 다른 감각을 불러오는. 그치. 불러오는 거야. 좀 쉽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전이가 일어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각을 하나만 쓰지 않고 2개 이상을 같이 쓰는데 그냥 같이 쓰는 거랑은 달라요.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켜야지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쉽게 얘기하면 최소 2개 이상의 감각이 쓰인 것을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감각이 쓰인 걸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너네들이 일단 이 공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통해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좀 따로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일단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감각적인 심상, 우리의 오감을 활용한 감각적인 심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각적 심상. 얘들아, 감각적 심상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자, 일단 심상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라고 할까요? 영어 써봐요. 감각적?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 영어로 해봐요. 그림 영어로. 픽처 있죠? 더 쉽게.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오감을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인데요. 해볼게요. 자, 오감. 우리 무슨 심상이 있죠? 시각적 심상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귀 들리는 거예요. 청각적 심상이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코 냄새 맡는 거예요. 후각. 그치? 그 다음에 자, 시각했고 청각했고 후각했고 또 만지는 거, 느끼는 거. 촉각이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말도 하지만 그치? 이런 애들이 오감이야. 5개의 감각이라고. 그죠? 이 5개의 감각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을 활용을 해야지 공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쉽죠?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예시를 본문하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애들이 공감각이구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 정의, 예시, 분석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 방식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그지? 이걸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독자한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구어체를 활용을 해서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구어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비하는 말 써드릴까요? 자, 구어체의 반대는 문어체라고 합니다. 구어체는 뭘까? 말하는 어투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구비라고도 좀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어체는 말 그대로 입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현실에서 말하는 그런 투를 우리가 구어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어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딱딱한, 그래서 사용하는 말투를 우리가 문어체라고 해요. 좀 정제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가 문어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어체를 쓰면 어떤 느낌이죠? 친구같이 얘기하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가 있어요? 제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얘들아, 제목을 잘 지었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보이시죠? 자,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했을 때 벌써 우리가 두 가지의 심상을 엿볼 수가 있다. 자, 그림에서 소리가 나진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낄 정도의 굉장히 생생한 그림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림은 맞춰볼게. 자, 한 명씩. 서준아, 그림은 무슨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시각을 통해서 뒤에 시우야 들려오는 소리래. 뭐지? 청각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청각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 그림을 잘 쓰고 있는 예시들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각, 청각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이 작품, 이 글에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색깔들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나름대로 구분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연두색 있죠? 이것은 우리 이번 단원에서 가장 많이 쓸 색깔이에요. 본인이 편한 색깔로 하십시오. 형식입니다. 좀 써놓을게요, 이거는. 자, 형식이에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설명하는 방법을 썼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글의 표현 방식을 설정해 놨느냐, 이런 애들이 형식이에요. 말 그대로 형식인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혹은 주황색은 내용상에서 중요한 애들, 그러니까 내용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황색을 쓸 거고요. 나머지는 가능은 안 쓰려고 했는데요. 칠판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볼게요. 흰색인데 여러분들이 뭐 보라색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휘, 여러분들 알아놔야 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선생님이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뭐 이 정도만 구분을 할게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막 많이 쓰진 않아서 오늘 설명을 따로 안 적었는데, 그냥 이거는 참도 삼아서 어차피 평소에 쓰는 색깔의 의미 중에서 보통 세모를 하거나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보통 부정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오늘 색깔 구분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적겠을 거라. 동그라미 파란색 하면 보통 긍정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내용 보도록 하죠. 들어갈게요. 자, 당연히 설명하는 글도 글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알지? 얘들아,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주장?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장은 보통 처음의 마지막 부분이나 본론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결론에서 얘기를 하는가? 봐봐. 이 처음 부분에는 뭘 얘기를 하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화두, 좀 어려운 말로 처음 시작하는 말을 던지는 거야. 약간 흥미를 끌 수 있는 거. 좀 속된 말로 약간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 봐봐. 그래서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인숙길을 저어서 열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길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선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봐봐요. 이거는 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전체 이렇게 꺽쇠 표시해주고 시입니다. 어떤 시냐?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체크할게요. 김광군의 시 외인촌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나름 인용을 한 거죠. 해서 가져왔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환기라는 표현 아니? 이때 공기 환기할 때 그 환기가 아니라 문학에서 환기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걸 환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공백한 하늘에, 공백하다는 건 비어있는 하늘이라는 뜻이죠. 자, 상상을 하셔야 돼요.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그러면 하늘이 비어있는데 하늘에 촌락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선생님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로 단어 나와 있는 애들, 너희들이 당연히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 안 할게. 자, 촌락의 시계가,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시계탑이 있는 거야. 시계가 있어. 그 시계가 여인 손길을 저어서 10시를 가리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 말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충이라도 그림 그려볼게요. 봐봐요. 10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시계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시계탑이 공백한 하늘에 걸려 있는데 얘가 여인 손길을 저어서, 손이 시계 분침이랑 시침이야. 그래서 손길을 저어서 10시 땡 이렇게 된 거예요. 곧 10시네요. 여튼 자, 곧은 아니지만 10시를 가리키면 땡 했을 때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서, 자 근데 시계탑에서 이렇게 딱 10시를 가리켰어. 그러면 한편에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 얘들아, 성교당이라는 건 성당이랑 교회를 옛날에 줄여 부르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당이나 교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으로. 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붕 위에서, 자 옛날에는 이 지붕에 뭐가 달려 있었느냐, 종이 이렇게 좀 달려 있었습니다. 그죠? 이 종이 달려 있는데 그 종소리가 10시면 되면 땡땡 한다는 거지. 자,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이게 여기 엄청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10시만 되면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울려 퍼지는 모습이 분수가 마치 물을 흩뿌리듯이 엄청 멀리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종소리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거는 밤 몇 시야 얘들아? 몇 시였지? 몇 시였죠? 10시죠? 쓸게요. 자, 밤 10시에 울리는, 자, 밤 10시에 울리는 어디? 지붕 위, 정확히는 성당과 교회에, 성교당이라고 했죠? 교회에 뭐가 들려? 종소리. 써놓을게요. 자, 밤 10시에 울리는 성당 교회의 종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표현 디테일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자,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심상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늘이 상상이 되고 촌락의 시계가 상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둘 다 무슨 심상일까? 상상이 돼.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진다. 뭐죠? 시각이죠. 그러면 얘네 둘 다 간단하게만 써놓을게요. 시각적 심상이란 말을 제가 그려서 시각이라고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가, 시계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손길이라고 표현해놨어. 얘가 손길을 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법이게? 자, 힌트 드릴까요? 사람이 아닌데, 시계가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어. 무슨 법이지? 의인법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무슨 수사법이야 할 때 알아두셔야지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3 때 학교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런 학교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제를 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너네가 그랬던 것처럼 수사법 문제를 냈어요. 심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있어요. 그걸 틀려온 애가 있었어. 선생님 제자 중에 있었어. 심상의 뜻을 몰라가지고 틀렸대. 심상이 뭘까? 사실 아까 설명했던 얘기지. 이미지야.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나온 문제 틀린다고요. 여튼 자, 이런 의인법이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고요.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봐봐. 날카로운 고탑. 선생님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그린 거잖아요. 날카로운 고탑을.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무슨 심상일까? 시우? 무슨 심상이지? 그치? 시각이죠. 날카로운 고탑같이 시각이죠. 퇴색하다라는 것도 아시죠? 색이 바래다. 그런 색이 바랜 지붕 위에서 분수처럼, 얘들아, 모모같이처럼 듯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무슨 법이죠? 내 말에 힌트가 다 있어?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 뭐죠? 지규법이죠. 그죠?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성하시고 지읒법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그러면 종소리가 분수 같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푸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잘 봐야 돼. 여기 제일 중요. 자, 이 시를 가져온 이유야. 자, 종소리를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봐봐. 종소리는 얘들아 둘 다 같이 심상 뭐예요? 종소리 청각이지. 근데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시각이에요. 왜냐? 색깔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 시각이야. 그리고 분수처럼 흩어진다. 분수도 얘들아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얘도 시각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얘도 시각이야. 그러면 보셔야 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게 무슨 심상일까? 청각, 시각을 같이 썼네. 뭐라고요? 공감각. 이런 친구 있어. 시청각적 심상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시청각 자료 할 때 우리가 동영상 얘기할 때 시청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럴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튼 자, 이런 애들은 무슨 심상이냐? 공감각적 심상인데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여기부터 어려워.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얘들아 봐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분수일까 푸른일까 종소리일까? 그래, 종소리야. 그러면 이거 구분하는 방법. 항상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봐봐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얘네들을 뭐뭐에 뭐뭐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봐봐. 이러면 뭐뭐에 뭐뭐화일까? 공감각적 심상 중에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종소리를 분수처럼 표현했고 푸른색처럼 표현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각의 시각화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으라고 내가 할까?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는 푸른색이랑 분수 썼으니까 시각의 청각화야. 아니죠. 항상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이 질문에 사용되고 있는 공각감적 심상은 모두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모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써볼게요. 위에 이렇게 김광근의 시 외인촌을 가져온 까닭은 뭐야? 제가 아까 독자들의 흥미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시를 뭘로 들고 있어? 따지자면 얘들아 미리 쓰는 거야. 내가 예시. 설명 방법으로서 보여주는 거야. 예시로 들어서 독자의 뭐와 뭐를 높여주는 걸까? 보고 오 이거 뭐지? 하게 되는 거죠. 흥, 미. 독자의 호, 호감 좋지? 기신. 자, 독자의 흥미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걸까? 공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그 개념에 대해서 뭐를 높여줘? 이해를 높여.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공감각을 쓰는 거구나.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특이하게 그림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참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들어갈게요. 자,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다. 자, 크게 낭독해 보세요. 얘들아, 어투를 봐봐. 이 사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잖아. 크게 낭독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무슨 체라고 했지? 말로 전하는 무슨 체? 구어체인 거야. 그래서 좀 정리할게. 자,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자, 이 말이 뭐야? 선생님 체크만 할게요. 종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수에 비유를 했고요. 또 종소리에서 색깔, 푸른색까지도 보는군요.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청각에서 어디로 간다? 시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구나. 그러면 이렇게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 이 사람들이 굳이 이름을 붙였는데 공감각자라고 표현을 했대.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공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시 얘들아, 공감각이란 체크해놓고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일으키다 얘기했어요. 그죠?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이랬어. 그럼 보지 말고 얘들아 뭐뭐는 뭐뭐예요. 공공각은 이런 뜻이에요 라는 걸 말해줬어. 얘들아 설명 방법 뭐예요? 정의. 그치? 이거 다시 한번 쓰면서 여러분들이 외운다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정리할게요.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여기서 자, 뭐뭐요 쓸게요. 뭐뭐 하지요. 뭐뭐
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의 어투가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경어체를 쓰는 거야. 존댓말 쓴다는 얘기죠. 뭐뭐요, 뭐뭐지요를 쓰고 있어. 구어체 혹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친근감을 준다.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에 읽기 중 활동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시 얘기를 왜 했을까? 흥미 유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처음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 공감각의 뜻 해놓고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 따로 밑줄은 긋지 않을게요.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지? 자, 다음 주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본론이에요, 본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자,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공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인 그림들을 보여주겠다. 예술작품들을 보여주겠다. 체크.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는 건 내용상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림의 예시를 보여주겠다. 어떤 그림의 예시를 또 보여줄까? 앞에 있는 시처럼 예술작품인데 공감각이 살아있는 예시들을 보여주겠죠. 다시 공감각이 드러난 그림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예시를 든다는 것 자체가 설명 방법을 이미 쓰고 있는 거야. 설명 방법 뭐지? 예시? 예시 아닐까? 예시, 그치? 자, 예시겠죠. 만약에 영국이지.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걸 가져오면 인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면 호크니가 앞에 얘들아, 그 회색이라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서준이는. 근데 옆에 쉬울 걸 보시면 그림이 좀 그나마 잘 나와요. 이제 앞쪽에 있어요. 앞에서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거기 그림에 보시면 풍덩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벙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은 없고 되게 리얼하게 물줄기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자, 중요. 봐봐. 그럼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제목이 뭐야? 풍덩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소리야, 그림이야? 그러니까 소리지. 소리를 그림을 수단으로 써서 얘를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에 뭐뭐하일까? 청각이 시각. 그렇지. 말하고 싶은 게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 청각, 풍덩을 말하고 싶어서 그림을 이용했어. 청각이 시각화야. 알겠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지문에 있는 모든 애들은 청각이 시각화야. 오케이?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봐봐요. 이 사람의 글 전개 방식 특징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뭘 많이 하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 너네들한테, 그 글 너머에 있는 독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긴장감을 느끼죠. 나한테 말을 거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쓸게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 뭐를 줄까요? 흥미, 관심, 호기심 다 돼요. 그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플러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눈으로 보게 됐을까요?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체크할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거기 소리가 안 들리는 그림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얘들아, 그것이 뭐야? 시험 잘 나오는 거. 자, 그것 이렇게 지시대명사 썼어요. 뭘까요? 그것이 가리키는 거? 그렇지. 어떻게 해서 방금 전에 이 청각의 시각화 소리를 표현하는 걸 가능하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질문 형식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물어봤지. 이런 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했을까요?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했어요. 라고 지가 답을 했지. 봐봐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스스로 했다. 묻고 대답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봐봐. 얘는 묻고 대답도 하는데 대답을 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하면 서리법이야. 근데 얘는 지가 했어.
그러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야. 봐봐. 물을 문자에다가 대답할 답해서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가면 문답법이라고도 하고요. 얘네들 중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자문?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중3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문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자에다가 물을 문자야. 그 다음에 자문,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자,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문자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중3 가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자문자답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자기가 이 그림을 분석해 봤을 때 왜 이렇게 청각의 시각화가 가능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중요. 색채부터 보겠대, 기법을. 자, 색채를 살펴볼까요? 했어. 얘도 당연히 질문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갖다가 색채, 기법, 구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은 뭘까요? 잘해야 돼, 여기. 생각해볼게. 자, 색채를 살펴볼까요? 하고 안 봐도 색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겠지. 그럼 뭘까? 그치, 분석이야. 전반적으로 쓰는 게 예시, 분석, 정의 이런 애들을 쓰는 거예요. 쓸게요. 분석.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냐, 이 전반적인 색채나 기법이나 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공감각이 있죠. 공감각을 표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내용상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수영장에 있는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하여튼 생명한 색채를 썼던 얘기예요. 유화 물감 대신 체크할게요. 아크릴 물감. 얘들아, 밑에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체크해 둔 거는 이런 어휘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크릴 물감은 약간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감인데 포인트는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수채 물감보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그 다음에 색채도 조금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그럼 이 얘기 왜 할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풍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뭐란 얘기예요? 색채. 선명한 색채라는 얘기예요. 공감각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 색채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내려갈게요.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법이래. 어떤 기법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느냐. 봐봐요. 거기 그림을 보면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 아시죠? 이렇게 페인트 롤러 같은 롤러를 사용해서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그러면 뭐가 강조되어 보일까? 그치. 물보라가 하얀색으로 풍덩 하는 게 잘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기법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질감의 차이를 통해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이겠지, 비교되는 거야. 자, 대조되는 거야. 다이빙 할 때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를 쓴 거야. 색채, 선명하게. 기법, 서로 다른 붓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 그 다음에 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구도. 구도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카메라의 시점 같은. 자, 캘리포니아의 집. 뒤에 보면 캘리포니아 집이 있어요. 수평선,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하여튼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중요한 건 여기예요. 한낮에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고요한 낮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낮의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지녀? 우리는 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나와요.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해놓고 지가 또 얘기했어. 다시 이런 거 얘들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문답법이에요. 오케이. 자, 얘들아 사람 왜 안 그렸어? 강조하려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덩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치? 그래서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멋진 풍경에 광경을 빼앗겨서 눈을 빼앗겨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부러 안 그렸다 이 말이죠.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일부러 그리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크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 자 이런 표현 좋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상상의 귀 해놓고 별표 체크. 상상의 귀, 얘들아
실제로 이렇게 호크니가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해서 그림에서 붕덩 계속 이럴 거 아니잖아. 우리가 상상해서 그만큼 생생하다라는 걸 상상의 귀라고 표현한 거야. 의미 알아두세요. 다시. 실제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다른 감각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의 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덩 소리를 듣기 바란 것일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선생님이면 촉매제 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자, 촉매제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촉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촉구, 빨리 하도록 하는 걸 촉구라고 하죠. 어떤 거를 일으키는, 발생하게 하는 매개,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각을 자극하는 재료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든 첫 번째 예시 이해되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호크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풍덩이야. 근데 이거는 모의 모화를 잘 실현한 그림이라고? 그렇지. 청각의 시각화를 잘 실현한 그림이다. 어떻게 실현했느냐? 선명한 색채, 저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정적을 나타내는 구도. 얘는 좀 체크를 할게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예시, 자, 중요합니다. 설명 방법 뭐 썼어요? 예시 썼고, 분석 썼고. 얘들아, 나누어 설명한다는 게 아까 우리 썼던 분석이에요. 그 얘기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가 좀 더 어렵거든요. 봐봐요.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다음 주 넘길게요. 자, 한국 화가 김호득은 작품이 아야. 자, 아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서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해냈군요. 그러면 앞에서 갔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된 거예요. 여기서는 소리도 있고 더불어서 글자와 그림이 하나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한국화가 김호득의 아라고 하는 작품을 또 뭐를 들어가지고 표현하고 있니 얘들아? 설명 방법? 예시, 그치? 예시를 들어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봐봐.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에 대해서 창작을 했대. 그러면 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 솔직히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어디가 안가 싶었어요. 자, 그 설명을 해요.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얘들아? 아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글자 있잖아. 얘는 소리인 아랑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으면 얘는 읽어봐. 외국인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읽을 수 있니? 없어. 우리는 머릿속에 아라는 소리랑 이 글자가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게 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이면서 소리다. 다시 아는 글자이면서 그걸 읽었을 때 동시에 소리, 아를 가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근데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자, 이제 알겠으면 안 써도 돼요. 이것도 무슨 법이에요? 문답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식 쓴다고 했어요. 자,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에요. 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왜 이거를 아를 이렇게 안 쓰고 왜 이렇게 적었느냐. 자, 화가가 일단 뭐다?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면 이렇게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게 아지. 그지? 생각을 해봐. 자, 아고 그 다음에 다음은 아를 반대로 이렇게 쓰면 효과가 있어. 아를 만약에 바로 썼잖아? 그럼 글자를 읽혀.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약 그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일단 이걸 그림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뭐라고 인식해? 그러니까 글자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러 낯설게 한 거야. 보세요. 아라고 하는 걸 바로 써버리면 글자로 읽혀. 더 이상 뭐가 아니게 될까? 그림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거를 이 사람이 하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그림이자 동시에 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제가 부차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글자로 인식하는 것보다 뭘로 인식을 해?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글자보다 그림으로 인식하게 돼서 어떤 효과가 있냐? 낯설어요. 낯설어. 그래가지고 그림처럼 느껴요. 글자가 아니라. 낯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체크. 먹이 짙고 엷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 말이죠. 얘들아 중요해요. 내용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이 R을 거꾸로 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R을 거꾸로 쓴 이유 왼손잡이라서 두 번째 그렇게 해야 그림이라서.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부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아자라고 하는 글자를 굳이 예술작품의 주제로 설정을 했는가? 아라고 하는 자를 고른 이유에도 이유가 있다.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선생님 만약에 좀 어려운 표현 써볼게요. 아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고집이란 뜻이에요.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쓰면 선생님 지금 그림을 그린 거야? 글자를 쓴 거야? 글자를 쓴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한 글자 아 이러면 그림이라고 보일 여지가 있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다. 즉 아는 한 글자라서 고정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하나의 형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지만 두 글자부터는 확실하게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갖추게 되죠. 자, 그럼 앞에서 있는 거랑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력이 공감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 버리잖아 얘가. 그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안 썼다는 거야. 그래서 게다가 아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가 원래 생긴 게 예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맞잖아.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 이런 거 하잖아. 그 왜 있잖아. 뭐지? 코딩하는 사람들 회사 있잖아. 코딩 만지는 회사에서 알죠? 의자 뒤에 뭐라고 경고문 붙여놓은 줄 알아? 쓸데없는 일에 헉 금지라고 써놨어. 그거 하면 사무실 사람들 다 쪼니까 혹시라도 날라갔을까봐. 여튼 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까 자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탄식할 때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 별표 오른쪽에 읽기 중 활동 별표할게요. 아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한 까닭 사람들의 강렬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플러스 예쁘다. 그래서 하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다. 아름답다. 강렬하다. 오케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눈에 보이게 했을까? 예를 볼게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자, 또 물어봤어. 문단법이야. 자,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다. 얘들 다시.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다. 뭐에 뭐하라고 얘도? 청각의 시각화를 확실하게 외웠지. 선생님 목표는 가능한 수업 시간 안에 외우는 거예요. 청각의 시각화. 이해돼요? 그래서 이응을 자세히 보래. 이응을 보니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허공에 떠 있는 데다가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자, 얘의 특징. 짙거나 엷은 부분이 보여. 봐봐 얘들아. 여기가 짙은 거야.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비어있는 데도 있지.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보세요. 아를 발음할 때는 성대에서 울림이 소리 생기는데 여기부터 어려운 얘기. 자 얘들아 성대 여기 가운데다가 소리를 낼 때 만져보세요. 진동이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 음운에서 보면 좀 어렵게 얘기할게요. 음운에서 보면 울림이 있는 소리다. 발음할 때 울림이 있는 소리다.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을 그냥 저거만 두세요. 성대에 떨림이 있다라고 해서 유성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중학교 버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울림소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울림소리라는 건데 몰라도 돼. 울림소리래. 그래서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봐봐. 이응을 발음할 사람이 목소리가 떨리지.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어떤 데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데는 이렇게 진하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야. 이해돼? 떨림을 여기에 표현했다. 시각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응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거랑 완전 다르게 아가 있습니다. 얘는 떨림이 있는 거랑 다르게 완전 짙어요. 반면, 자, 조금 더 어렵게 가면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약간 공백이 있어. 떨림이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확 가.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따지면 어떤 설명 방법의 방식을 쓴 걸까요? 앞에 있는 건 좀 떨림인데 얘는 그런 거 없어. 망설임 없이 바로 가. 대조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조도 가능하다. 물론 교과서에는 없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해되죠? 반면 아는 체크. 아는 얘들아 망설임이 없다고. 아 이렇게 써버렸다. 보이죠? 자 그래서 붓의 속도를 실어서 단숨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 소리를 낼 때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아에 다 담았다. 그래서 얘 그림이 시원시원한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한 까닭은 얘들아 옆에 봐요. 아와 이응과 아로 나누어 설명한 까닭은 아 소리를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보이게 했을까? 지금 어떻게 시각화를 잘했는지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 옆에는 그냥 볼게. 예시랑 지금 계속해서 분석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김호득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글의 형태를 빌려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한글을 쓰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여기 좀 어려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다른 그림이랑 틀리다. 다르다. 미안해. 선생님 표현 잘못 썼네.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추상적이래. 봐봐. 추상적이다. 나 같으면 내요. 중2 수준에서. 추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글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기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서 조형성, 중요. 자, 조형성이라고 하는 건 조형이 모양을 만들다, 제조하다, 형태를 제조하다 이런 말이야. 조형성을 빌려온 그림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화가들이 그림 위에다가 글자를 쓰는 화가가 이 사람만 있겠어? 아니지.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글자가 예뻐서 가져온 걸 거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가져온 게 아니래. 그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은 나는 예술적으로 그냥 예뻐서 그 글자를 쓴 게 아니라 이 글자를 쓰면 어디까지도 공감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소리도 그 안에 표현해 놓을 수 있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썼잖아. 이거의 그림을 보고도 라고 하는 소리를 느꼈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예술을 한다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자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중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은 앞에 보면 따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린 사람 김호득이라고 하는 작가가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랬을 때 설명 방식이 뭘까? 정확했어요. 인용인데 직접 인용이죠. 정확히 하면 근데 인용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득의 아를 봤고요. 그러면 아 설명해 볼게요. 청각 아 소리는 아를 발음할 때 생기는 성대의 울림을 이응에 표현했고 아라고 하는 아 부분의 강렬한 느낌은 모음인 아에다 표현을 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얘들아 우리가 무슨 얘기했니? 공감각이랑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예술작품을 보면서 공감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봤어. 근데 다시 돌아가면 누구나 어렸을 때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대. 어렸을 때 조금 더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이런 특별한 능력 체크해놓고 이게 어떤 능력이야? 뭐를 잘하는 능력? 공감각을 잘 느끼는 능력이야. 말 그대로 내가 좀 상상력이 있었을 때. 근데 이걸 잊어버리지 점점. 사람이 크면 클수록 아는 건 많아지지만 동시에 틀에 박히잖아요. 그래서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하나, 예술작품이랑 친해지기. 방금 전에 봤던 예술작품들이 다 공감각적 심상이 잘 드러난 애들이잖아. 걔네들을 봐준다. 그 다음에 감각의 박물학. 참고로 박물학이라는 건 잡학다식한 모든 지식들을 전부 총망라해둔 애들을 박물학이라고 해요. 이 박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해준 거야. 저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야. 다이앤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명해 준 거예요. 예술작품, 예술하는 사람들이 더 공감각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공감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 사람의 주장이야. 이 사람의 주장은 뭘까? 공감각을 따지면 좀 더 주장인 거야. 설명문이긴 하지만 공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플러스 공감각을 키우자.
가지가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따지면. 자, 그래서 일단 볼게. 다이앤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따지자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책을 쓸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기본 효과가 있어요. 무슨 성이 높아질까? 전문가의 말이니까 믿을만해. 무슨 성? 신뢰성. 그리고 전문가의 말이니까 옳을 거야. 타당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선지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설명 방식 뭘까요? 인용이에요. 좀 더 해볼게요. 어떤 인용일까요? 이건 간접 인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요?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나 고 했잖아. 그지? 고가 붙으면 간접 인용이에요. 라고가 붙으면 직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져보면 어떠실까요?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도는 청유하는 거예요. 청유라고 하는 건 같이 하자 이 말이죠. 이 사람 예술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예술 같이 보자. 공감각을 키울 수 있어. 이 말이야. 이해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뭐 질문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당연한 얘기고. 자, 예술작품과 친해지는 거,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이고요.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기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공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활동에서 간단하게만 내용 정리할게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어렵진 않고 정리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자, 이 글에 설명하는 대사 얘들아 선생님 따로 체크 안 할게. 선생님이 형광펜 그어둔 거 보이시죠?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 이 작품의 주제 뭐예요? 공감각. 세 글자로 말하면 공감각이죠. 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이 미술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읽어볼게.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에서는 어떻게 해서 표현했어? 선명한 물감, 얘들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돼. 선명한 물감이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질감 대비해가지고 그렸죠. 사람 안 그렸죠.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보라가 잘 보이게,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들리게끔 그렸다는 얘기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호득의 아라고 하는 작품에서 아라고 하는 글자를 설정한 까닭이 있어. 왜? 강렬한 감정 나타내죠. 글자가 예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람들한테 강렬한 인식을 준다.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아를 거꾸로 써서 그림으로 돋보이게 했어.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 아를 상상하게 만들었다라는 효과가 있었죠. 왜 이 사람이 거꾸로 아 썼어요? 왼손잡이라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림처럼 보여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공감각이 드러난 작품이구나. 그래서 중요. 다음에 여기 별표. 솔직히 저는 앞에 있는 그 설명 부분보다 여기에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표. 자,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설명 방법이 앞에 나왔던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인과 분석이 있어. 선생님 안 읽을 건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 있지. 여기 밑에 있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애들 있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 언급은 했지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인 부분 맞춰볼게요. 선생님 앞에 보세요. 자,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했어. 얘들아 여기 사용되고 있는 설명 방식 뭐니? 정의. 맞추면 돼. 그 다음에 막 호크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색채와 기법, 구도 등으로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었다 하면서 기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 뭐지? 분석하고 열거도 되기는 하는데 열거하려면 최소 한 3, 4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 이상부터 우리가 보통 열거라고 해서 여기서 열거란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분석되시고 그 다음에 이 글에 쓰인 설명 방식 뭐 정리해놓고 읽어보자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 쪽이에요.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2개의 작품을 가지고 왔죠. 아라고 하는 작품과 풍덩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져왔다. 그랬을 때 내용,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기를 이 사람이 바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는 거였죠.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넘어갈게요. 밑에 봐봐요. 그래서 이 글에 주로 쓰인 설명 방식 2가지가 쌓였는데 하나만 더 있지. 자, 정의도 있고 예시도 있지만 뭐도 있지?
분석도 있지. 그래서 글쓴이가 2번과 같은 설명 방식을 활용해서 글을 쓴 까닭. 얘들아, 왜 썼을까? 설명 잘하려고. 그치? 그래서 자, 공감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크.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적절성 평가까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음 쪽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공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 예시, 분석을 썼어. 잘 썼어. 이 말이야. 잘했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인데, 자, 나는 공감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의 방법을 쓴 게 좋았어. 왜? 나는 공감각이 뭔지 몰랐는데 이 말을 듣고 알게 됐어. 이 얘기야. 이해하기 쉬웠다는 얘기야. 자, 요약해보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경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의 설명 방법을 쓴 게 잘한 것 같아. 왜? 각각의 요소를 파악하고 글을 읽으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이 다 이해가 잘 됐거든. 그러니까 다 포인트는 어떤 방법, 정의나 분석이나 예시나 이런 걸 썼는데 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절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 방식 지금 글이 한 좀 더 남았는데요. 일단 쭉 해볼게요. 아까 딴소리를 좀 했더니 9시 반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쉬는 시간 좀 더 가지고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용상에서 어려운 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설명 방식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도하고 앞에서부터 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독도 주변의 해저는, 독도는 키워드니까 체크 한번 해둘게요.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얘들아 수심 알지? 물의 깊이가 낮고, 그 다음에 평평한 대륙봉 지형이 발달해 있다. 그럼 키워드 단어가 대륙봉이야. 대륙봉 지형이 발달해 있다. 이게 특징이래. 근데 이러한 대륙봉 지형은 체크. 수심이 얕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별표. 자, 햇빛이 잘 들어와. 상상하셔야 돼요. 뭐 독도가 이렇게 있겠죠? 독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대륙봉 지형이 있대? 뭐 지형이 있겠지? 거기 지형은 이렇게 수심이 얕대. 수심이 얕아서 저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깊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깊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대요? 광합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 광합성은 아실 거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많이 생겨?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 왜 녹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갖추고 있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서 물고기와 관련된 산란, 아시죠? 산란이 뭐예요? 출산하다, 알란자 해가지고 알을 낳는다 이 말이죠. 산란에도 유리해서 독도 주변에는 하고 싶은 말이야. 황금어장. 그러니까 독도는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서 설명해줬어. 봐봐. 때문에, 뭐 때문에? 대륙봉 지형 때문에 수심이 낮아서 플랑크톤이 많이 만들어져서 뭐가 된다? 황금어장을 만드는구나. 결과야. 자, 그럼 원인과 결과 나왔어. 중요하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 뭐의 방식일까요? 인과인 거죠. 그거를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끝.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 난 처음에 이 종이 뭔가 싶었어. 나는 생명을 분류하는 뭐 무슨 종 할 때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종이에요. 딸랑딸랑. 자,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티가 나요. 우리 종 vs 서양 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비교일까 대조일까? 대조겠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다르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분류하려고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특징을 얘기하려고 색깔 좀 구분해 볼게요. 서양 종은, 서양에 있는 종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선생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의 종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서양 종을 특히 그리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종이 떠올라요. 어떻게 보통 그리냐면 우리랑은 좀 달라. 머릿속에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서양종이 여기랑 딱 맞더라고. 봐봐. 서양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았듯이 위쪽이 좁지? 그리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어. 그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얘의 특징이에요. 그냥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종 속에 쇠 막대기로.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러면 옛날 알아? 얘들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막 이런 게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통 교회에 종이 달려있으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야? 다 울린다고. 그거죠. 그래서 쇠 막대기 종의 안쪽을 이렇게 두드려서 친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로 높은 곳에 매달아두기 때문에 종소리는 가늘고 높다.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땡땡땡
땡땡땡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봐봐. 매달아 놓아서 높은 곳에 매달아 두니까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가늘고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야. 여기 또 무슨 방식 쓰고 있니? 인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종의 몸통을 주로 황동. 그래서 내가 이미지가 항상 노란색이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 황동으로 만들었으므로 대체로 누런색을 뜬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특징이구나. 근데 우리 종은 확실히 달라요.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새해 치는 종이 있어요. 어디의 종이죠? 사찰의 이름이 있죠. 어디 종을 치지? 새해가 밝았을 때 원래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종은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아니야. 약간 여기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그치? 막대로 치지. 이렇게 막 이렇게 사찰에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 막 보면은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놔서 이걸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댕댕 하는 거잖아. 뭔지 알지? 여기가 이제 우리 새에 치는 이 사찰의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하고요. 보신각에 치는 이 종의 이름이 그냥 보신각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자, 그때 종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종이래. 이 우리 종은 체크. 몸통선이 부드러워. 그치? 이렇게 생겼어. 둥글둥글하게. 이해되죠?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아랫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오므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 종은 봐봐. 서양 종과 달리 무슨 법이죠? 대조. 달리 커다란 나무 막대로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댕 해서 쳐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종을 치는 나무 막대를 낙목이라. 선생님 처음 알았어요. 낙목이래요. 낙목이라고 하는데 종 바로 옆에 매달아 놓는다. 자, 그럼 얘들아 봐야 돼.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종을 치는 나무 막대가 낙목이다. 말을 바꾸면 낙목은 종을 치는 나무 막대이다. 뭘까요? 정의죠.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은 땅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자, 또 때문에야 얘도 뭘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과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달지 않아서 종소리가 아래쪽으로 해서 막 크게 울려 퍼지지 않아서 조용하고 은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댕.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얘는 딸랑딸랑이고 얘는 댕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굵직하고 은은한 소리가 나게 된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체크. 자, 또한 청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약간 회색 색깔에서 검정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그렇겠지. 원래는 좀 더 반짝반짝 했겠죠. 그죠? 그래서 청동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색을 띈다? 체크. 푸른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방식을 주로 쓰고 있다? 대조의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 글이다. 곁다리 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나다에서 설명하는 대상 뭐야? 하나는 독도, 하나는 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독도에서 얘기하는 거 뭐의 방식을 썼었지? 인과. 그래서 앞에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얘기했어요. 체크할게요.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서양종하고 우리 종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 대조. 밑에 볼게. 다시 그래서 인과의 방식을 처음에 쓰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대륙동 지형이 황금어장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얘는 대조. 서양종과 우리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설명 방식을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 밑에 있는 건 정말 읽어보세요. 묘사랑 부연 상술이 있는데 묘사는 보통 예술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빠짐없이 자세하게 나열해놨을 때 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연 상술은 부연 설명 아시죠? 뭔가 제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부차적인 거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해준 애들을 부연 상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뒤에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건 너네가 맞춰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독도 주변의 어장의 어획량을 다른 지역과 대조해서 살펴보고 싶어
하면은 대조의 방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독도는 황금어장인데 울릉도는 뭐 오징어가 잘 나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밀레종을 예시로 들어서 에밀레 이거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난다는 이름에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죠. 자, 종의 모양과 소리를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에밀레종이 예시가 돼서 에밀레종은 앞에서 봤던 종에 대한 설명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인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독도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뭐가 있어? 분류할 수도 있어. 봐봐. 독도에는 독도에 육지, 지상에 사는 생물이 있고 뭐 바다에 사는 생물이 있다. 분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에는 뭐가 있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설명 방법 활용의 효과 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시우부터 시작.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네, 그러니까 구체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준이 시작.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그렇지. 특성 강조할 수 있다. 설명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제가 독자와 설명 대상의 글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해죠.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제 새로운 글이 나왔는데 여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40분까지만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호다닥 끝내고 마무리합시다. 힘들죠? 자, 백색 소음 하겠습니다. 앞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제대 정리부터 오른쪽에 설명 방법 학교에서도 이해했죠? 했죠? 네. 자, 볼게요. 설명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백색 소음의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백색 소음 관련해가지고 잠깐 딴 얘기하고 시작하면 백색 소음 하면 알고 계시나요? 뭔지는 알고 계셨나요? 원래? 몰랐을 수도 있어. 선생님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유행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바를 엄청 오래 한 게 있어. 뭘까?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알바를 했겠죠? 과외 알바 좀 했지만 정말 순수하게 알바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일이 힘들진 않아요. 독서실 알바를 1년을 했어요. 근데 독서실 알바는 사실 알바라기보다는 총무 느낌이라서 공부하면서 자릿세 안 내는 대신에 거기서 약간 관리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1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항상 하던 게 백색소음 틀기거든요. 거기서 백색소음기가 있어. 그러면 그거 틀잖아? 선생님이 관리해야 되니까 키잖아? 삐 이런 소리가 진짜 계속 나. 거기 독서실 내에 계속 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돼요. 집중이 잘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백색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자, 정의, 분류,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백색 소음이 왜 좋으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작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색 소음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소음으로서 우리에게 오히려 소음이면 나쁜 건데 집중력을 높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애들이 백색 소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보니까 얘들아 굳이 매체를 얘기를 하면 딱 보니까 웹사이트에 글이 게시가 된 것 같아요. 따지면 매체는 인터넷 누리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좋은 소음도 있다. 백색 소음 효과. 이렇게 얘기했어. 약간 기자문 같네요. 좋은 소음도 있다. 자, 이 말의 의도는 뭐야? 질문을 써가지고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것도 있구나 라고 해서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설명 방식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자, 소음은 뭐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소음은 다시 사람들한테 불쾌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선사하는 그런 소리를 얘기한다. 뭐뭐는 뭐뭐다. 얘들아, 설명 방식 뭐죠? 그렇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구나.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의잖아요. 그랬을 때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죠. 그죠? 선생님 아까 느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대강의실에서. 근데 선생님 수업 준비하다가 가끔 금요일날 정확히 약 5시간 정도 전에는 제가 화가 나 있어요. 왜냐? 우리 여기 대로변이죠. 여기 5시면 붉은이잖아. 차가 세상에 있으면 아까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 빵 할 수 있지. 경적할 수 있거든? 경적을 3분 동안 울려요. 삥 계속 제가 화가 나겠죠? 자, 이런 소음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튼 자,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고3 학생들 수능이 이제 끝났지만 수능이 끝나기 전에 완전 예민한 고3 알죠? 완전 예민한 고3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아직 안 주무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에 달한 진상 고3이 아 시끄럽다고 나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TV 같이 보거나 아니면은 TV 소리 나도 그냥 할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예민한 거지. 사람마다 좀 주관적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니?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애타게 보채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 원래 이제 비행기 같은 데 보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되게 사람들이 예민하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본적으로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그래요. 사람이 원래 좀 보호해야지 종 보존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대를 이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아기의 울음소리는 비상벨 같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들으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 엄마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튼 이거는 엄마나 아기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들리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소음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게 소음이라는 건데 이런 소음 중에서도 좋은 소음이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물어봤어. 또 질문이지. 문답법 쓰고 있고요. 선생님이 굳이 안 써도 될까요? 자, 말로만 해볼게요. 질문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독자의 모함으로 높여준다? 흥미야, 호기심, 관심도 등등은 다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써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여기 문단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정의, 예시 사용하고 있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소음은 그러면 소음을 얘기해 줄 때 구분을 좀 해주고 있어요.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의 음높이가 유지가 되는 컬러 소음이 있고요.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뉜다. 자, 그러면은 소음을 갖다가 이렇게 나뉜다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거 지금 설명 방식 뭘까?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거? 구분돼요. 가능은 한데 조금 더 정확히 보면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분한다고 말을 했지만 뭐 분류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은 특정 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이야. 컬러 소음이 약간 세모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다라는 뜻이잖아. 컬러 소음이면. 그러니까 색깔이 짙어서 사람들한테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소리라는 뜻이겠지. 근데 백색 소음은 말 그대로 흰 백이잖아, 얘들아. 흰 백자는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별로 나한테 거슬림이 없어. 이런 의미야.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색광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해요. 백색광이라고 하는 게 그 형광등 할 때 우리 흰색 빛이 나오잖아. 이게 백색광이죠. 그래서 이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의 빛으로서 태양빛처럼 각 화장의 빛이 적당한 비율로 합쳐진 빛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프리즘 이제 교과서에 보면 나오죠. 대략적으로 프리즘을 그릴 때 뭐 삼각형으로 보통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 뭐 반사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빛을 반사시켜 나오면 무지개 대충 그릴게요. 빨주, 노초, 파남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나뉘듯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백색 광이 그렇듯이 다양한 음높이의 소리를 합치면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이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저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프리즘의 백색 광처럼 넓은 음폭을 갖는 것이 백색 소음이다. 그러니까 백색 소음은 넓으니까 사람한테 거슬림이 없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예를 들자면 백색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에는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뭐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쓰는 소리 등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약간 예상 가능한 예시들이에요. 당연히 선생님 안 써도 알겠죠? 예시의 방식을 써가지고 설명 방식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체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음 중에서도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맞아. 긴급 속보 해가지고 긴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컬러 소음이겠지. 아니겠지 백색 소음이. 근데 그냥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백색 소음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라디오가 조금 더 백색 소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색 소음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게 백색 소음이구나. 알았어. 우리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넓은 음파를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백색 소음인 거구나. 그러면 이 백색 소음이 우리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좋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러면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래 교과서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질문을 하는 글을 너희들한테 많이 주냐?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학생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생각해보라고 질문하는 형식의 글을 많이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소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 너네들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선 제시를 해준 거야. 너네 이렇게 생각하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여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이거 뭐야? 백색 소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따지자면 뭐 열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도. 자, 근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봐봐. 형식이 그렇지 않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아니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자문, 자답. 자문, 문답도 맞죠? 자문, 자답이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서도. 자, 문답법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이 뭐겠어? 사례가 되는 거야. 또 예시지. 당연히 예시를 많이 쓰면 신뢰성 높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네 가지 예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색 소음을 주변 소음들보다 약 10dB 높여가지고 썼다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예시들이 실험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백색 소음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실험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보시면 높게 들려주고 일주일 지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막 크진 않아요. 그래서 눈치를 못 챈 거야. 그러니까 근무할 때 직원들의 잡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선생님도 따지자면 사무직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막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많이 줄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지개 피고 하는 거.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달 후 백색 소음을 껐더니 서로 심심해하면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즉 알려주는 게 백색 소음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 집중도를 높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보여주죠. 아까 장점이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거라며? 그렇네요. 맞네요. 증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체크. 남녀 중학생에게 자연의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단어를 5분간 암기하게 하였더니 순간적인 암기력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학업 성취도가 약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연두색 애들 있죠? 걔네들은 예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시들. 그래서 그렇구나. 좋은 결과를 주는구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 이건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 뇌파 반응 검사는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했어. 자, 실험 결과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자, 한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이거 알겠지? 피실험자에게 얘들아 피실험자가 실험을 시키는 사람이야 당하는 사람이야? 당하는 사람이야. 당할 피자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실험 대상자. 그 대상자에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을 했더니 이건 좀 확인해 둘 것 같아.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니까 맥락상 베타파가 좋은 거니 알파파가 좋은 거니? 알파파가 좋은 거야. 굳이 이제 배웠나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베타파하고 알파파가 있겠죠. 왜 있잖아. 게임 테스트 내기 전에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그때 베타를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베타파가 줄어든다. 약간 부족한 애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가 줄어들고 알파파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베타파는 이런 거래요. 뇌파의 하나로 활동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파는 뇌파의 하나로 긴장을 풀고 쉬는 상태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의미 알아두시고요. 이는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 들리면 굉장히 안정적이게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했니? 사무실 얘기했지? 학생들 암기력 테스트 했지? 뇌파 봤지? 하나만 더. 아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한편 생후 3, 4개월 된 아기가 울 때 태아 때부터 들었음직한 심장 박동 소리, 숨 쉬는 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소리를 들려줬대. 그러면 선생님 솔직히 이 글을 읽을 때 그럼 편안해하지 않나? 했더니 아니래. 봐봐. 독자의 예상을 깨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뜻밖의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의 품을 찾아 애타게 울었다.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조건 안정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체크.
텔레비전에 빈 채널에서 나온 알지 얘들아? 아무것도 채널 없을 때 삐 하는 거 있잖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울던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안정감을 찾는데, 백색 소음이 우는 아기도 멈추게 하네. 효과가 크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이런 경우도 있죠. 울던 아기가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고요. 어떤 부모는 부드러운 비닐봉지를 바스락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아이가 밝은 표정을 지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생아를 달래는 이런 소리가 다 뭐다? 백색 소음이다. 이런 소리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백색 소음이다. 자, 내용일치 문제로 많이 페이크 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약간 시끄러운 소리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다. 어느 정도 시끄러운 소리는 무슨 소음이니까? 백색 소음이니까. 이해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 백색 소음은 체크. 생활 주변에서의 자연 소리와 비슷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뭘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백색 소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소음이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밑으로 갈게.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봐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예측하는 미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가 밝다라고 할 때 뭐가 밝다?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앞으로의 풍경이 밝다라는 의미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백색 소음에 대한 전망이에요. 좋을 거다. 백색 소음은 앞으로 더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람의 희망이죠. 기대죠. 그래서 백색 소음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뭐 그런 내용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요약 잘 되어 있죠? 체크만 해볼게요. 업무 및 학업 효율 실험, 뇌파 측정, 우는 아기 실험 해가지고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백색 소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글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학습 활동만 정리하고 내용 마무리하면 딱 되겠어요. 자, 앞에 뭔 얘기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 중간, 끝 해가지고 내용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에 뭔 얘기해줬어? 소음의 뜻과 소음 기준의 주관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설명 방법 얘기해볼게요. 뭐였죠? 뜻. 정의. 그 다음에 주관성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서 소음의 종류하고 예시를 얘기했다. 그럼 당연히 예시. 그리고 하나만 더 종류. 분류. 그치. 분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해서 백색 소음이 우리한테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영향, 업무 효율성, 집중력, 아기의 울음소리 멈추기.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의 방식을 든 거다? 예시의 방식을 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백색 소음이 잘 될 거다. 끝이죠.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실 주자이자 주장 백색 소음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더라. 선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일부러 시켰어요. 별표 한번 딱 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각각의 파트 부분에서 정의, 예시, 분류, 예시 등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되시죠? 그리고 네. 여기도 옆에 정리 잘 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옆에 보이니? 날개 어디 갔니? 여기 있는 애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적절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가에서는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나도 적절하다. 왜 적절하냐? 둘 다 각각에 맞는 설명 방식을 잘 써서 이해에 도움이 되게끔 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소음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소음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사실 아기의 울음을 관련한 예시를 통해서 더 잘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소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고 백색 소음이 어떤 소리인지 예를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됐어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에 따른 효과. 자, 밑에도 볼게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밑에는 모든 활동인데요. 여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요소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설명 방식을 쓰면 조금 더 용이할 것이냐, 어떻게 쓰면 좀 더 쉽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봐봐,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설명하는 설명서는 어떨까 얘기할 때 가전제품 설명서에서는 아까 플러스 알파로 얘기했던 어떤 설명 방식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분류 분석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과정 순서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죠. 여러분들 그냥 문제 보시면서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 넘어갈게요.
자, 거의 다 했다. 뒤에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서 학교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여기만 딱 읽고 마무리하자. 자, 그 다다음 쪽에 보면 이 156쪽이에요. 156쪽에 그러면 궁극적인 이 단원의 목표예요. 뭐냐면 이렇게 설명 방식을 잘 쓰고 있는 애들의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게 좋냐?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명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 글의 주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 등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에 한 번만 읽고 딱 맞출게요.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 읽기 별표 한번 해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법을 잘 찾으면서 글을 읽으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대상 찾기. 당연히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우.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판단하는 이걸 우리가 한 거죠. 예시를 써서 이해를 돕는다. 이런 얘기들이 다 앞에서 했던 그런 예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준이. 글에 쓰인 글의 전달 방식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그러니까 이 설명 방식을 썼을 때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를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만저만 감자탕집 이슈, 기타 등등 시험 범위 달라짐 이슈로 약간 딴 얘기를 했더니 수업 시간이 약간 오버되는데요. 그래서 저 최선을 다해서 10시 3분밖에 안 됐어요. 자, 예상 시간보다 7분 빨랐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해당하는 진도는 다 뺀 셈이 됩니다. 그러면 너희 단원이, 시험범위 단원이 한 단원에다가 지문 3개밖에 없는 거야. 어려울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해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때 드릴게요. 근데 너무 축하할 일이게도 3-2는 안 풀어도 되죠? 숙제가 좀 줄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X 친 거, 누구 거에 하나는 X표를 내가 좀 잘못 썼는데 알아보겠지? 아, 시우 거에 잘못했다. 시우야, 이거 동그라미는 하는 거야. 얘는 하는 거고. X 표시 한 것만 안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중간에 X 치고, 잠깐만 시우 걸로 볼게요. 중간에 X 치고 한 거는 당연히 이 플러스 뒤에는 안 푸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이 물결표 이유는 안 푼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풀어오시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숙제는 뭘까요? 자습서 오늘 진도 나간대 3-1 풀기, 프린트 풀기. 그리고 다음 주엔 진짜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 좀 해오기. 알겠죠? 고생하셨고요.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우는 오늘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까지로 제가 리뷰로 드릴게요. 지금 벌써